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투자 전문위원 최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중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이랑 이제 기술 교류를 희망하시는 많은 이제 중소기업이랑 사업 관계자분들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화하고 있는 어떤 베트남 지식재산권 환경과 이제 기술 이전하실 때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어떤 전략으로 기술 교류를 하시면 좋으신지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 주제로 강의 목차를 조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 이제 베트남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요, 두 번째로는 베트남 지식적 재산권 환경, 세 번째로는 지재권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특허 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시 법적 유의사항, 기술 이전 계약서 주요 내용, 베트남 기술 이전 등록 제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적재산권법이라는 이제 별도의 법령이 하나가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는 개별 부처의 조례나 행정 규칙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뭐 실용신안, 뭐 특허, 산업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양하게 뭐 일괄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서 산재되어 있는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제 지적재산권법이라는 하나의 법령으로 이렇게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각 뭐 조례랑 규칙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식재산권법 외에 기타 법령으로는요, 민법, 형법, 공정거래법, 세관법, 상법, 과학기술법, 기술이전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제 비준을 받은 뭐 국제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법령과 동일한 정도의 이제 효력을 발생하고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한 국제조약에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WTO 트립스 협정, 특허 협력 조약, 표장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한 베트남 주요 정부 기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과학기술부랑 지식재산권청 조사국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는 관리관청의 역할을 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을 이제 뭐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식재산권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제 일괄적으로 뭐 하급 어떤 관청에 뭐 주요 지침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주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베트남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식재산권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NOIP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NOIP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출원의 수리, 심사 및 보호 증서의 발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국에서는 물품의 제조, 개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침해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조사국에서 자체 권한으로 행정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스포츠관광부와 저작권국이 있습니다.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랑 저작 인접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행하는 관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산업무역부랑 시장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통 과정에서 행해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관청 역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무부랑 세관 같은 경우에는 위조품의 불법 유통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위조품을 매각함으로써 얻어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 재무부랑 세관 같은 곳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세관을 통해서 적발된 위조품을 근절하고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공안부에서는 위조품의 제조 및 매매 현장을 조사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별로 이제 권리 존속 기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명 특허 같은 경우는 20년간 권리가 존속이 되고요.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권리가 존속이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특허 같은 경우는 그 보호의 대상이 발명의 이제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방법의 형태로 된 이제 기술적 해결책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특허의 보호 대상이랑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어떻게 보면 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특허는 물건과 방법에 대한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실용신안은 방법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방법의 발명은 특허의 보호 대상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실용신안은 물건의 발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보호 대상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저희가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특허법상 이제 보호 대상인 발명이라는 어떤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사장되기 쉬운 어떤 실용적인 기술 사상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뭐 제도라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5년간 이제 권리가 존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5년씩 2회에 걸쳐서 갱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총합 이제 생각하시면 총 15년 동안 권리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구제 수단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방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사구제, 세 번째로는 행정구제, 네 번째는 형사구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자기방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기관에 아니면 공권력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형사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경우에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가 않고 몇 가지 특수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구제를 강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민사구제랑 행정구제 방법을 통상적으로 취하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민사적 구제랑 형사적 제재 같은 경우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요. 행정규제는 조사국, 경찰청, 시장관리청, 관세청 및 각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구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관련돼서 뭐 수입이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권한은 관세청의 권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들 취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사구제랑 행정구제를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권리자라 뭐 지적재산권의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침해 행위가 있음을 이제 입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이제 배상받는 방법으로 이제 구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1차적으로는 성인민위원회에 제소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지방인민법원도 제소할 수 있는 어떤 관할이 있는 법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지적재산권 분쟁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기술적으로 고도로 조금 뭐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굉장히 그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법원의 판사님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안을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횟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한국이나 이제 여타 어떻게 보면 기술이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여타 국가에 비해서 그런 분쟁 횟수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뭐 통상 관례적으로 지방인민법원보다는 1심으로 성급 인민법원에 통상 제소를 하는 편입니다. 법상으로는 뭐 물론 지방인민법원에 제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법원뿐만이 아니라 중재법원이 또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랑 이제 중재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양측 이제 변호사나 아니면 당사자가 이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판사님이 그 사안을 보시고 이제 일률적으로 판사님 선에서 이렇게 뭐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럼 이제 양 당사자는 이제 거기 법원의 판결에 구속이 돼서 거기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중재법원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어떤 상호간에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 내에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합의 뭐 상호간에 컨센서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침해 행위, 지적재산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침해 행위가 있을 때는 사실 이제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를 이제 당연히 손해배상이라는 방법으로 금전으로 배상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키포인트는 그 침해 행위가 계속될 수 있는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적시에 이제 방지하는 것이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배상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중재법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일반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제 민사 어떤 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만 법원에서 가처분을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그 차이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내릴 때도 뭐 모든 사안에 이제 당사자가 이제 뭐 침해 사실이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뭐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가처분이 가능한가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증거가 적시에 보호되지 않으면 멸실되거나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시기 전이나 제기한 후에도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일정 부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담보라고 하면 물품 가처분 적용을 받는 물품 가액의 20%에 상응하는 금액, 그리고 또 이제 물품 가액 같은 걸 이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어도 2천만 동, 베트남 동으로 이제 2천만 동 정도의 이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동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아마 여기 뭐 향후에 뭐 벌금 관련해서도 베트남 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한화로 여기 베트남 통화에서 나누기 20을 하시면 이게 쉽게 환율 변환을 하시기 아마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2천만 동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구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 국가관청, 이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국가관리관청에서 이제 강제력을 수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구제 조치의 장점은 처리 과정이 법원의 판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소요되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소제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소를 통해서 진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비용, 뭐 각종 인지대 등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침해 구제하는데 비용이 이제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침해자에게
뭐 이게 침해 사실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내려서 중지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해에 대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법원의 민사 구제 절차를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행정 처벌에 그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침해가 발생하시면은 민사나 뭐 행정이나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구제 수단을 강구하시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는 민사랑 행정 구제를 이제 통합적으로 아예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여기 베트남 특유 환경에서 유래한 한 가지 이제 뭐 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알려드리자면 베트남 어떻게 보면 단속 공무원에게는 아직까지도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이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약간 생소한 분야라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 스스로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베트남 재산 권청으로부터 미리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아 두시면은 이제 일선 공무원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 윗선에서 이미 내린 유권 해석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오히려 행정 처분을 이제 가지고 가실 때 이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강구하실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형사 구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형사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강제적인 권력이 수반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형사 처벌권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되는데 산업재산권 위반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1,000만 동, 하나로 50만 동 이상 정도의 이익을 향유한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 같은 경우는 5천만 동, 하나로 한 25만 원 정도 이상의 손실이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뭐 이제 하나로 변환했을 때는 이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치가 사실 뭐 너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가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베트남의 평균 임금이라든지 뭐 최저 임금 등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거의 한 달치 임금에 거의 준하는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커다란 이제 큰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분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 환경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조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이 최근에 새로운 세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의 자유무역 협정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뭐 많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CPTPP 그리고 EBFTA 그리고 RCEP이라는 세 가지 자유무역 협정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자유무역 협정 모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하고 있는 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베트남이 지적재산권법 개정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과 의무가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무가 많아졌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지식재산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이제 메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CPTPP 같은 경우는 포괄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이제 저희가 통상 칭하죠. 이건 이제 총 30개 장 중에서 18개 장이 베트남 이제 지재권에 할당된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EDFTA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랑 27개 유럽 연합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이것도 총 17개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개나 되는 장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장을 지적재산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는 RCE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체결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RCEP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최근에 체결되기도 했거니와 내년 2022년 1월 1일을 공식 발효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RCEP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RCEP 같은 경우에는요, 10개의 아세안 국가들과 이제 5개의 파트너 국가가 2020년 11월 15일에 서명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입국 간의 상품이랑 서비스의 이동과 이용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서 통합된 경제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을 발효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RC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적재산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GDP 30%를 차지하고 있는 2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협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RCEP에서 이제 RCEP 같은 경우는 20개의 장이 총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반 이상인 11개의 이제 장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장이고 14개의 섹션으로 그룹 지어진 83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CPTPP랑 유사하거나 EBFTA보다는 조금 살짝 더 큰 규모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CEP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다수 지적재산권 조항이 CPTPP나 아니면 기존에 체결됐던 뭐 EBFTA 조항들보다 엄격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이게 뭐 국제적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국제 협약으로 자유무역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내용이 유사한데 RCEP에 이제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악의에 의한 상표의 출원 등록을 거절 취소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관이 성의를 행동했을 경우에는 세관의 책임을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재권의 집행뿐만이 아니라 지재권의 이용 가능성, 범위 매입, 그리고 지재권의 남용 방지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적 결정 같은 경우에 이제 베트남어로 된 원문 자체를 공개하도록 RCEP에서는 이제 베트남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어떻게 보면 앞서 체결된 뭐 CPTPP나 EBFTA보다는 뭐 차별점이 조금은 있다고 하지만 RCEP 비준 자체만으로 이제 베트남 지재권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3가지 메인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함께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아까 뭐 가장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형사법, 뭐 민법, 뭐 지재권법 이렇게 여러 이제 지재권을 관장하는 각종 법률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법 체계의 중대한 어떤 변화는 이 3가지 무역 협정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외부 베트남 지적재산권 환경의 외부적인 변화의 동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의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2030년까지의 발전 전략, 당의 사회 경제적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공산당 정당 대회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창의성을 장려하고 뭐 지식재산권 법령을 통일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시장을 혁신하고 개발하는 것을 당의 어떤 사회 경제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환경의 변화의 동기를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3가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부의 어떻게 보면 변화의 동기에 의해서도 그렇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 개정안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4일 이제 11개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예상되는 주요 변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이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뭐 변화가 예상되겠지만 여기 이제 제가 전달받기로는 청자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술 교류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사업 관계자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관심 있으신 분야가 특허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의 주요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신규성에 대한 기준이 변모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지자권법에 따르면 출원일 우선 일자 이전에 공개된 선기술에 근거해서 신규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냥 선출원주의에 의해서만 이제 신규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출원일이랑 우선일자랑 동시에 또는 나중에 공개된 선출원일, 우선일을 가진 특허 출원을 신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선기술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선발명주의랑 선출원주의를 통합한 내용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베트남에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나온 제안은 아니고 그냥 국제적인 규범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뭐 저희 한국에서 이제 기술 교류를 원하시는 입장에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평가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비밀 특허랑 해외 출원 전 특허 보안 통제에 관한 내용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밀 특허에 죄송합니다. 베트남에서 특허를 출원해야만 하는 의무를 이러한 특허가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IP 베트남의 확인 요청의 의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출원 전에 특허 보안 통제 대상이 되는 특허 범위를 지금 현존하는 이제 현안에 따르면 모든 특허에서 다음의 경우로 이제 개정안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안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인 또는 베트남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특허, 또는 완전히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특허를 이제 뭐 해외 출원 전 특허 보안 통제의 대상이 되는 특허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가져오는 이러한 변화에서 유의미한 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베트남에서 특허를 확보하려는 외국인, 특히 베트남에서 R&D 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 부담을 훨씬 많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에 따른 이제 주요 변화 내용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추가되는 이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PPT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하실 때 법률적으로 어떤 점들 유의하시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딱히 베트남에만 특유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어떤 다른 국가 간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법적 유의사항이라고 참고해 늘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출원을 하실 때 그 해당 국가에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 기술 보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PCT라고 하는 PCT의 형태로 국제 특허를 출원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별 국가 진입 전에 특허 출원을 개별적으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제 PCT 제도에 따르면 이 제도가 사실 출원 단계에서 편의를 위해서 그냥 PCT에 출원을 하면 모든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지 사실 실제로는 출원한 국가에 대해서만 국내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해당 국가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로는 비밀 유지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기술 이전을 위한 본계약 체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을 사전에 먼저 이제 체결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 정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시고 이제 비밀이 새어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해서 위약벌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유권자에게 발생한 침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이제 금전으로 전보해주는 개념이라고 하면요. 거기에 이제 위약벌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냥 위약에 대한 어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벌을 주는 어떤 네, 그런 벌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예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손해배상을 법원을 통해서 이제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피침해자가 그 손해 사실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다 개별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이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이런 뭐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 입증을 하게 되면 그냥 배상액 정도는 이 정도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예정을 해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주게 돼서 아무래도 계약을 조금 더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셔야겠습니다. 이전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셔야 될 때는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술 이전 계약서를 체결할 때 저희가 별지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이제 뭐 별지가 사실 별지만 하더라도 거의 수십 페이지가 가까이 되죠. 그 정도로 이제 이전 대상의 기술 범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기술을 제공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의 범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기술을 도입하는 측면에서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보증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수의 이제 청자분들이 또 이제 기술 제공자가 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술 제공자에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 제공자의 측면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권고 드리자면은 아예 보증을 배제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적절한 단계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전에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열티라고 불리는 이제 기술 제공의 대가를 얼마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제품 판매 시장의 범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을 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침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 간에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런 기술 이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침해 행위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제 분쟁 해결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분쟁을 해결하실지를 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국제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언뜻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외국 업체 같은 경우는 한국에 책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상대 국가에 이제 넘어가서 집행 판결을 받고 이렇게 번거롭고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싱가포르 뭐 국제중재센터와 같은 신뢰성 있는 국제중재기관을 통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시기로 예정을 해두시면 뭐 비용이랑 뭐 효율성 측면에서 아마 굉장히 뭐 간결하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베트남에 있는 기술 이전 등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기술 이전법에는 기술 이전 계약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상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 등록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또 이제 은행에서 그 로열티를 송금하실 때
기술 이전 등록증을 실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환을 이제 로열티를 외화로 이제 송금하시기 위해서라도 기술 이전 등록은 반드시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이전법상 등록이 의무화된 기술 이전 계약의 효력 발생일 자체를 그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기술 이전 등록증이 발급된 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기술 이전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이전법상의 기술은 기술 솔루션, 기술 적용의 노하우를 기술의 정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은 기술에 대한 소유권, 실시권 등을 보유한 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기술 이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뭐 프로세스 관할 기간, 소요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겠고요.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에 이전되는 기술에 의해서 생산되는 품목 리스트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기준, 이전 방법,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이제 기술 사용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기술 이전 등록을 하는 관할 기구는 저희가 MOST라고 하는 베트남 중앙 과학기술부입니다. 이제 여기 앞서서 이제 베트남 정부 기관을 표시할 때 M은 미니스트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M자가 붙어 있는 각종 정부 부처는 하노이 소재 중앙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이전 등록을 위한 소요 기간은 법상 완비된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5영업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접수 후에 1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 이전 계약 등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건 법률적인 이슈는 아닌데 워낙에 이제 많이 이슈화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요. 보통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전혀 연관성 없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본국에 있는 뭐 모기업과 아니면 뭐 100% 출자해서 설립된 뭐 베트남 법인 뭐 자회사 간에 뭐 체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보면 해외 특수자 간의 뭐 무형 자산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로열티 산정에 있어서 이전 가격 이슈를 아무래도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티를 산정하실 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 가격이라면 어떨까?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상 시장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아마 과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이전 등록일 이전에 로열티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일 이전에 로열티 송금 자체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최소 3천만 동에서 4천만 동 상당의 벌금까지도 부과되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끝으로는 저희 이제 코츠라의 IP 데스크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츠라에서는 뭐 독일, 뭐 중국, 일본, 뭐 저희 여기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지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여러 무역 간에 우리 한국 지식 뭐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되는 전 세계 무역 간 지점에서 IP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IP 데스크에서는요, 법률 상담이랑 이제 지적 재산권 인식 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각국 뭐 지방 네트워크, 정부와 네트워크 구축 뿐만이 아니라 이제 IP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IP 데스크에는 일정 부분 뭐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거나 이제 보호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비용까지도 일부 지용이 되는데요. 이제 특허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저희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고 상표나 디자인 출원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한도액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당 300불,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건당 600불까지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재권 침해 조사 및 법률 검토에 대해서도 이제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신청 기업별로 연간 3건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10,000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최대 70%까지 지원하되 중복 지원하실 경우에는 20%씩 지원 비율이 하락됩니다. 네, 이상으로 뭐 베트남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환경의 변화와 이제 기술 이전하실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뭐 법률적 유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랑 사전에 통화하실 때 사실 지적재산권 베트남에서 이슈는 상표권에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표권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품이나 상품을 수출하려고 하시는 기업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상표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네, 상표권 이슈요, 이슈. 거기 베트남에서 상표권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통화하실 때. 네, 뭐 상표뿐만이 특허나 아니라 이런 거보다는. 네. 통합되는 모든 이제 지적 재산권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이 원체 이제 임금이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직까지는 조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현재까지는 많이 발생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상표가 더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도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한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베트남 내에서 이제 베트남 시장에 하시기 전에 이제 상표를 먼저 이제 여기 출원을 하시지 않으면 이제 이미 시장에 진입하시고 나서 뭐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너무 저명한 상표라서 내가 이제 상표의 소유권자인 것을 모두가 안다고 하나 베트남 내에서는 별도로 반드시 이제 시장에 진입하시기 전에 상표 출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상표에 제가 이제 너무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선출원주의에 따른 뭐 법률적 유의 사항밖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하시면 제가 이제 따로 저희 상표와 관련된 어떤 칼럼이나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여기 개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따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온라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변호사님께 제가 받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